네, 이어서 강풍이에요. 영어로 게일이라고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불 때, 그 바람이 불 때 얘기를 하고 보통 뭐 28노트라고 그러죠. 강풍주의보는 육상하고 산지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상 지역에서는요,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일 때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일 때고요. 경보는 육상에서는 21m, 그다음 순간 풍속이 26m/s 이상이 예상이 될 때 강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산지는요, 아무래도 도심지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강한 바람에 지탱할 수 있는 피해가 좀 적은 지역이라 예상이 돼서 조금 더 세게 기준을 잡아요. 산지는 주의보 같은 경우는 초속 17m/s, 그다음 순간 풍속 20m/s, 경보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30m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마찬가지로 강풍에 대해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풍.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나 지붕, 가로수, 전신주 등이 파손되고 크게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강풍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풍이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최근 강풍이 잦은 이유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북극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 머무르고 따뜻한 남풍과 충돌하면서 태풍급 저기압으로 발달, 이로 인해 강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 14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는 풍속 21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초속 10m 이상만 되어도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고, 초속 15m 이상에서는 허술한 간판, 지붕 등이 날아갈 수 있으며, 초속 20m 이상 되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붑니다. 강풍의 위력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고들은 최근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고 정전이 돼서 불편함을 겪는 일은 물론, 바람에 떨어진 간판이나 물건에 맞아서 행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 공사 현장 대형 크레인이 꺾이고 넘어지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기는 등 그 피해 규모 또한 큰데요. 따라서 무방비 상태였다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강풍 예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프로 창문을 고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창문 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이 덜컹거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신문지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외부의 물건들은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 놓아야 합니다. 특히 간판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쓰러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고정해 둡니다. 만약 주변에 흔들리는 간판이나 나뭇가지 등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119에 신고합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보수하고,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당겨서 고정하고 방풍벽을 설치합니다. 또한 미리 논에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논 수위가 높아지면 작물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재배하는 작물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선박을 잘 묶어두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파도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 어망, 어구 등은 단단히 고정시켜둡니다. 출하가 가능한 양식생물들은 출하를 서두르고 남아있는 양식생물은 유실을 막기 위해 보호망 등을 설치합니다. 최근에는 공사 현장에서의 강풍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강풍이 오기 전 미리 공사장 주변 날아가기 쉬운 자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강풍이 발생하게 되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창 근처는 피합니다.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 중에 강풍이 분다면 바로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특히 밖에 있을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밀집 지역 주행은 삼가고 전신주나 가로수 옆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휴게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골조와 비닐이 밀착되어 바람을 잘 견딜 수 있게 환풍기를 가동시킵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가지는 묶어두고 과일이 달려있는 가지는 버팀목으로 받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착장이나 바닷가, 해안 도로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조업 중인 어선은 조업을 중지하고 어망이나 어구들을 철수하여 귀향합니다. 강풍이 지난 후에도 집 밖은 유리나 간판 등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복구가 될 때까지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가족의 건강 상태나 이웃의 피해가 없는지 살핍니다. 또한 집이나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지 살피고 피해가 있는 곳은 사진 촬영을 해둡니다. 가스나 수도, 전기 등은 안전한지 확인 후 사용하며 파손된 전기시설이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119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간판 등 자, 정리도 네, 앞서 나왔던 내용도 정리된 거니까요. 패스하도록 하고요. 강풍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태풍 곰파스가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52.5m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은 인천문학경기장의 지붕막을 찢어내고 비닐하우스 수천 동을 파괴시켰으며 전신주를 넘어뜨려 사상 최대의 정전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강풍은 육상에서 초당 풍속 14에서 21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에서 26m 이상의 센 바람을 말합니다. 돌풍은 관측 시작 10분 안에 최대 풍속이 평균 풍속보다 5m 이상 증가할 만큼 갑작스럽게 세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요. 어선과 항공기 조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10월 중 자연재난은 호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강풍과 풍랑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68%를 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을을 동반한 해일 피해가 증가해 2005년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무려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강풍주의보는 초당 풍속 14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초당 풍속 21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풍랑주의보는 유입하고가 3m 초과가 예상될 때, 경보는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강풍이 불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강풍 발생 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둘째, 집 주위에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위험 요인 발생 시 즉시 119 및 시군구청에 연락하십시오. 여보세요? 아, 시청이죠. 아, 여기 뭐 가래가 좀 셋째, 풍랑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다 낚시 등 해안가에 접근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풍이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시청합니다. 바람으로 들썩이지 않게 집안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고 젖은 신문지와 넓은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여 바람에 버티는 힘이 강해지도록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풍랑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닷가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자전거나 놀이기구 등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 지붕, 간판 등도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찢어지기 쉬운 비닐하우스는 방풍벽이나 그물을 이용한 방풍망을 설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한 다음 환풍기를 가동하십시오. 내부 압력이 줄어 비닐이 들뜨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닐이 찢어졌다면 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경우엔 되도록 현관이나 복도 또는 창문의 유리 파편이 튀지 않을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강풍특보가 발령되면 지붕 위나 바깥에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나 담벼락 아래로는 피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교량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히 서행해야 갑작스런 바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는 가급적 휴게소 등으로 대피해야 하고 방음벽 아래는 피해야 합니다. 고압 송전시설 등 위험시설물 주변은 걸어가거나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도 안전하다는 방송이 있기 전에는 집안이나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강풍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웃이 피해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감전 사고의 원인입니다. 되도록 직접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집 밖에는 간판이나 나뭇가지, 유리등이 널려 있어 위험하므로 어린이는 복구가 끝날 때까지 외출을 삼갑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사진을 촬영하여 둡니다. 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급관을 조사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앞서 나왔던 강풍의 안전 수칙하고 좀 이렇게 예전 자료 같아요, 그죠? 저기 앞에서도
안전수칙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풍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신문지 붙이고 창문을 X자로 하는 것보다는 창문에 유입되는 바람의 틈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셨던 옛날 자료의 강풍 행동 요령에서 창문에 신문지를 젖은 신문지를 붙이고 X자로 테이프를 바르는 것보다는 틈새를 맞는 걸로 강풍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 예보나 강풍이 지나간 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앞서 얘기 나왔던 풍랑이 있었죠. 풍랑은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고 해요. 영어로 윈드 웨이브라고 하고요. 또는 바람이 없이 멀리서 전해져 오는 거 너울성 파랑이라고도 부르고 너울이라고도 하는데요. 너울과 비교했을 때 이 풍랑은 파가 치는 파의 마루 자체가요. 너울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지지만 약간 이렇게 파도가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너울에 비해서 파 하나와 파 하나의 다음 주기가 긴 거보다는 이렇게 좀 짧다라는 거, 주기가 짧다라는 거, 파장과 주기가 비교적 짧은 게 풍랑의 특징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미세한 파도가 나타나다가 풍속이 초속 1에서 2m 정도 되면 보통 풍랑이라는 파도가 된다라는 거죠. 파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바람이고요. 보통 70에서 75% 정도 파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바람으로 보통 밝혀져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는요, 해상에서 풍속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입하고란 말이 나오는데요. 유입하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 경보라고 하면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유지가 되거나 또는 유입하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여기서 유입하고라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정의만 잠깐 먼저 훑어볼게요. 유입하고란 관측하는 기간 중에 측정한 파도 중에서 파고가 높은 순서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파고의 평균값을 얘기한다. 또 최대 파고란 관측 기간 중 최대 파고를 얘기하고요. 제일 높았던 파고고요. 평균 파고는 일정 기간 관측된 파고의 평균값이다 라고 정의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요. V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부표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파도 또는 초음파로 바다 속에다가 심어가지고요. 초음파 파고계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파도의 높이들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요. 예측을 하고 이제 관측을 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예보나 경보, 주의보 이런 것을 내릴 기준을 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도를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0회를 관측했습니다. 10회를 관측했더니 10.5, 9.4, 8.3, 7.2, 10.4, 11.0, 15.0. 너무 높긴 한데 예를 든 거니까요. 5.4, 4.3, 3.2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요럴 때 평균 파고를 하면요, 이 일정한 10회를 관측하는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파도를요 다 더하는 거예요. 모두 더해서 그거를 관측한 횟수인, 지금은 10회죠. 10회로 나눠줬을 때 그 값이 평균 파고인 거예요. 평균 파고. 그리고 이 관측한 기간 동안에 가장 높았던 파고 있죠. 그죠? 이게 15m로 찍힌 게 이게 최대 파고입니다. 최대 파고. 그래서 최대 파고의 높이 H max 값이 되고요. 이건 H min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입하고가 이 관측한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놈, 10회니까 3분의 1이면 3번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게 11 있고요, 15가 있고 이렇게 10.5가 있어요.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10.5, 11.0 더하기 15.0 요걸 합쳐서 3회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유입하고라는 거죠. 유입하고.
조심해야 되는 파고, 유의파고의 값이 된다 라고 해서 보통 방파제 높이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랑 주의보나 풍랑 경보를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서 삼습니다. 풍랑주의보나 경보 발생 시 아까 강풍하고 똑같아요. 비슷하고요. 특히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생활에 영위하는, 그러니까 연안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생활하는 어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관광 활동들의 위험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대비해라,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식도 이렇게 보호망 같은 거 설치하도록 하고요. 창고나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이것도 고정 및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정말 센 경우에는 이 테트라포트, 보통 우리가 방파제를 신설을 하거나 파도가 가지고 있는 외력의 에너지를 솟아나고 막을 목적으로 만드는 구조체인데요. 구조체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볼록볼록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이런 것들을 테트라포트는 요것도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센 파도는. 자, 다음은 폭풍 해일입니다. 폭풍 해일은요, 폭풍이 원인이 된다. 그렇죠? 태풍과 같은 거나 아까 강한 바람에 강풍과 같은 풍랑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바다의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폭풍해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스톰 서지라고 합니다. 주의보와 경보는요, 각각 같습니다. 별도 지역별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좀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고, 천문조, 말 그대로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높이에 태풍이나 폭풍 또는 저기압 등에 의해서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작용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현상을 폭풍해일이라고 그러고요. 폭풍해일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은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발효될 수 있는 그 지역별로 왜 해수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값 이상이 될 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요, 기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기압좌. 주변에 기압이 내려가면서요, 수면이 상승이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가 꿀렁꿀렁하는데 대기압 세력이 누르고 있는 힘이 얘가 약해져 버리면 얘가 살짝 또 수위가 올라가겠죠. 들리죠? 그때 바람에 의해서 해수면이 유동하게 됩니다. 유동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우리나라 발생 빈도 자체를 보면 동해에서 서해로 갈수록 높게 발생이 되고요. 서해는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현상, 남해는 태풍이 많이 오는 경우에 발생이 되고요. 여름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이 되겠죠. 동해의 경우에는 그 해수면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서해, 남해, 동해 보면은 통계 분석 결과, 관측 결과를 보면은요, 동해 같은 30에서 약 68cm가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남해는 약 43에서 90까지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요. 90까지. 그 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상승조차가 크죠. 그래서 이 86에서 기록된 거에 보면 109cm까지 1m까지 올라가는 폭풍해일에서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서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천문조에 의해서 해수면 점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기록된 바에 의하면 1m 20까지도 갑자기 1.2m까지도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이 되었을 때, 저쪽 동쪽에요, 발달이 되었을 때 이쪽 서해안 쪽이 약간 약해지니까요,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2003년도에 태풍 매미 왔을 때 그때도 좀 큰 피해를 입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폭풍 해일 때 행동할 수 있는 요령,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의 기상 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큰 물결, 너울성 파도. 대체로 잔잔한 파도로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되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라고 표현하는 파랑은 풍랑과 너울로 구분되는데요. 풍랑은 주로 바람에 의해 발생되고 파장이 짧고 모양이 가파르고 불규칙한 반면 너울은 파장이 길며 완만하고 파형이 둥글고 규칙적입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에 재난예보 경보를 청취합니다. 바닷가 인근의 낚시꾼, 야영객, 행랑객 등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바닷가 위험 축대 등 시설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이 있는 위험한 가재 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해안도로는 높은 파도로 인한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업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어망의 부서를 중지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항내 정박된 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소형 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킴으로써 피해를 예방합니다.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산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 증식, 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양식차재, 해상 작업대 등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니다. 항, 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춥니다. 양식어류의 도피 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해 피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 항만시설의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크레인 전도 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만 공사장의 공사용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사장 내의 사람은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 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 등 보강 자재를 활용하여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 해안가의 불청객, 노을성 파도.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폭풍 해일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법, 발생했을 때 사전 그런 거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지진 해일입니다. 지진 해일. 해저에서 지진이나 해저 화산 같은 게 폭발을 하거나요, 또는 단층 운동 같은 것들이 발생에 대해서 급격한 지각 변동이나 또는 빙하 같은 게 무너져서 해수에 강한 압력을 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실시하는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장이 긴 천해파를 지진해야 한다. 천해. 천해라는 건 얕은 천이에요. 얕은 곳에서 일어나고 심해파랑은 반대되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 해일의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부분들은 보통 한반도의 주변 해역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주변 해역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위도가 상으로는 21도에서 북쪽으로는 뭐 40도 정도 범위, 노스 이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고요. 동서 방향으로는 뭐 약 110도 정도, 동경 110도에서 동쪽으로는 약 145도까지 커버하겠죠. 일본까지 들어가겠죠. 145도까지. 여기서 방향에서 발생되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의보고요. 7.5 이상 발생됐을 때, 그래서 해일로 발생하는 파고의 깊이가 요건 한 0.5에서 1m 정도 될 때, 예상이 될 때, 얘는 1m 정도가 이상이 예상될 때 지진 해일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지진 해일에 대한 피해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삼척시였습니다. 1983년도인데요. 이때 1983년 5월 26일 날 1983년 5월 26일에 일본의 아키타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쪽에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의 아키타현에서 지진이 발생돼서 이게 파가 전달돼서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의 규모가 7.7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동해상에 큰 지진 해일을 발생시켰는데요. 이때 일본에서는 이 지진 해일이 약 해일의 높이죠. 보통 우리가 해일구라고 하고요. 해일의 높이, 해일구. 일본에서 기록된 거는 약 15m 정도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쪽에서는 한 5m 정도 기록이 되었었고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삼척이 있는 곳에, 이 삼척시에 저 아래쪽에 보면 호산이라는 지역 바로 위에 보면 임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항구에서 약 3.1m 정도의 해일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요, 사망 1명, 실종 2명, 그다음 부상 2명, 인명 피해도 발생이 됐고요. 임원항의 선박이 완전 완파되는 경우, 그거를 47척, 그다음에 반파되는 게 34척, 그래서 총 81척의 피해와 5명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하고 시설 피해, 당시 가격으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피해를 일으켰고요. 이 지진 해일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한 77분 만에 울릉도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111분 만에 포항에까지, 포항 여기 울릉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지난번 한번 보셨죠? 1차 그러니까 2주차에서 수업을 할 때 내용에 지진에 대한 사진들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발생된 것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게 2004년도죠. 2004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저도 12월 달에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이때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뭐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 북서부 해안에서 규모 9.0이었습니다. 9.0에 어마어마하죠. 진원 깊이는 약 30km.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진을 관측한 이래로 1900년 이후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네 번째로 컸습니다. 네 번째로 컸던 지진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1964년도에 64년에 알래스카에서 발생했던 지진 이래로 제일 컸던 지진이었습니다. 알래스카.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컸었고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지진의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앙을 부르는 거대한 파도,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 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일로 쓰나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한두 시간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안 전 지역에 걸쳐 높이 3, 4m에 달하는 지진 해일이 내습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 속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약 30cm 정도의 해일이라도 성인이 걷기 어렵고 약 1m 정도의 해일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 해일이 밀려오면 해안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 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떠다니는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안가에 있을 때 격심한 지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분 이내 해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은 바로 고지대로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은 연안에서 증폭되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주업 중인 선박의 경우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당내의 선박도 먼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수영이나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고지대 임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 내습 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부유 가능한 물건이나 충돌 시 충격이 큰 유류 같은 위험물을 이동시키고 고지대로 피난해야 합니다. 항포근의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구 멀리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안가에서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 국지적인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일 경보가 없더라도 즉시 고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대양에서는 지진 해일 감지가 어렵습니다. 대양에 있을 때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말고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항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항내 선박을 고정시킬 때 방파제 안쪽은 지진 해일이 넘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 해일의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요령 첫 단계. 바닷가에 있을 땐 우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시 어느 곳을 통하여 대피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유사시 대피할 계단과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일 경보 스피커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땐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가 중요합니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늦었을 때는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땐 안전한 장소에 있더라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지진 해일. 철저하고 지속적인 대비만이 나와 네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의 일 대비하는 방법, 또 지진의 일 내습할 때, 선박에 있을 때 일반 상식,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대설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